편안하게 오늘도 사자성어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권토중래, 권토중래. 여러분, 김치찌개를 끓이면서 깨달은 건데요. 처음엔 물이 끓기 시작하잖아요. 보글보글하면서 김치가 우러나고 그 다음엔 돼지고기 넣고 두부 넣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마지막에 파를 넣는 그 순간이에요. 그때 비로소 진짜 김치찌개가 완성되거든요. 오늘 이야기할 권토중래도 딱 이런 느낌이에요. 권은 말 그대로 말거나 갚는다는 뜻이고, 토는 흙이난 땅을 의미해요. 중은 다시, 그리고 레는 온다는 뜻이거든요. 풀어서 말하면 흙먼지를 일으키며 다시 돌아온다는 의미예요. 뭔가 엄청난 기세로 재기한다는 뜻이죠.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한나라 때 항우라는 장군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무장이었어요. 키도 크고 힘도 세고 전쟁터에선 적이 없을 정도였죠. 그런데 유방이라는 사람과 천하를 두고 싸우자가 계속 밀리기 시작한 거예요. 마지막 결전에서 항우는 완전히 포위당했어요. 강가까지 쫓겨서 정말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죠. 그때 강을 건너주겠다는 뱃사궁이 나타났어요. 뱃사궁이 말했죠. 장군님, 어서 배에 오르세요. 강 건너편으로 가시면 다시 군사를 모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항우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니다. 나는 강동의 젊은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 땅에서 패배했다. 어떤 면목으로 다시 고향 사람들을 만나겠느냐? 설령 강동의 아버지와 형들이 나를 불쌍히 여겨 왕으로 삼는다 해도 나는 부끄러워 견딜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결을 택했어요. 그런데 후세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한 거예요. 만약 항우가 그때 강을 건너서 다시 군사를 모았다면 흙먼지를 일으키며 다시 돌아와서 재기했을지도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권토중래라는 말이 생겨난 거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 김치찌개를 끓이던 날 말인데요. 사실 그날이 제가 회사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를 망친 바로 그날이었거든요. 3개월 동안 준비했던 기획안이 완전히 엎어졌어요. 상사한테 혼도 나고 동료들 눈치도 보이고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집에 와서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김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김치찌개라도 끓여 먹자 하면서 요리를 시작했는데 계속 실패했던 그 순간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물도 넘치고 간도 안 맞고. 그런데 마지막에 파를 넣으니까 갑자기 완전히 다른 요리가 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실패도 결국 과정 중 하나라는 걸. 항우는 그 순간을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었던 거죠. 다음 날 출근해서 새로운 기획안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더 단단하게, 더 치밀하게 말이에요. 결국 그 실패가 제게는 진짜 권토중래의 순간이 되었어요. 흙먼지를 일으키며 다시 돌아온 셈이죠. 삼성오신, 삼성오신. 버스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기 잘못은 안 보고 남 탓만 하더라. 그 순간 뜨끔했어요.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나도 젊었을 땐 그랬는데 나이 들어서야 매일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어. 라고 하시면서 빙긋 웃으시더라고요. 그때 문득 떠오른 사자성어가 있어요. 바로 삼성오신이에요. 삼은 3번, 성은 살펴본다는 뜻이고 오는 나, 신은 몸을 의미해요. 즉 하루에 3번 나 자신을 돌아본다는 뜻이거든요. 단순히 내가 뭘 잘못했나 반성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은 어땠는지, 내 행동은 올바랐는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진심으로 대했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보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춘추시대에 증자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공자의 제자 중에서도 특히 성품이 뛰어나기로 유명했거든요. 그런데 증자가 매일 저녁마다 하는 일이 있었어요.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되짚어보면서 3가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였죠.
첫째,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할 때 진심으로 했는가? 둘째, 친구와 사귈 때 신의를 지켰는가? 셋째, 스승님께 배운 것을 제대로 실천했는가? 매일 밤마다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니까 점점 더 완성된 인격을 갖추게 되었다고 해요. 그때 사람들이 증거를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성인이 될 만하다 라고 입을 모아 칭찬했다고 하거든요. 그 버스 안에서 아주머니 말씀을 듣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제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아침에 지하철에서 짜증냈던 일, 점심시간에 동료한테 퉁명스럽게 대답했던 일, 저녁에 엄마 전화를 성의 없이 받았던 일까지 하나하나 떠올려 보니까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날부터 저도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삼성오신이라는 건 결국 나 자신과 정직하게 마주하는 용기거든요. 남을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어떤 사람인지 들여다보는 거예요. 여세 추위, 여세 추위. 긴급 속보입니다. 제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아침 거울을 보는데 갑자기 깨달았어요. 저 지금까지 바보였구나. 20년 넘게 똑같은 헤어스타일, 똑같은 옷차림, 똑같은 생각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친구들은 이미 다 변했는데 저만 2005년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세상과 함께 변해간다는 뜻의 여세추위라는 말이 있어요. 여는 함께할 여, 새는 세상 새, 추는 미룰 추, 이는 옮길 이예요. 직역하면 세상과 함께 밀려간다는 뜻인데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자신도 변해간다는 의미거든요. 고정불변이 아니라 흘려가는 시간과 함께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거죠. 이 말의 유래가 정말 재미있어요. 중국 한나라 때 가이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젊을 때부터 엄청난 천재였어요. 20살도 안 된 나이에 황제의 스승이 될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너무 이상주의적이었던 거예요. 세상을 바꾸겠다고 나섰다가 기득권들의 견제로 좌천당했어요. 외딴 곳으로 쫓겨나서 절망에 빠진 거죠. 그때 가이가 쓴 글이 바로 조구론부예요. 거기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도 깨달은 게 있었어요. 너무 고집스럽게 자기 방식만 고수하려다 보니 오히려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는 걸요. 그래서 여세추위, 세상과 함께 변해가야 한다고 말한 거예요. 완전히 타락하라는 게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읽고 그에 맞게 자신을 조율해야 한다는 뜻이었죠. 저도 정말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거울을 보며 깨달은 그 아침 말이에요. 친구가 새로운 앱을 추천해줘도 거부하고 요즘 유행하는 카페는 시끄럽다고 피하고 변화하는 세상을 구경꾼처럼 바라보기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알았어요. 제가 뒤처진 게 아니라 아예 멈춰 있었다는 걸요. 변화를 거부하면서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었던 거죠. 결국 변화는 저항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에요. 여세추위는 단순한 수능이 아니라 지혜로운 적응이거든요. 구미속초, 구미속초. 길고양이를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 있어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 만나는 그 녀석이 있거든요. 처음엔 그냥 귀여운 털뭉치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꼬리 끝부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원래 회색 털인데 끝에만 검은 털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아마 어디 끼었다가 털이 빠지고 다른 털이 자란 것 같은데 보는 사람마다 웃음이 나올 정도로 어색했어요. 그런데 이게 딱 오늘 얘기할 사자성어와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구미속초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구는 개 구자, 미는 꼬리 미자, 속은 이을 속자, 초는 담비초자예요. 개의 꼬리로 담비털을 잇는다는 뜻인데 쉽게 말해서 좋은 것에 어울리지 않는 나쁜 것을 억지로 갖다 붙인다는 의미예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재미있는데요. 중국 진나라 때 조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정말 허영심이 강했거든요. 당시 황제나 고관대작들만 쓸 수 있는 담비털 모자가 있었는데 조왕도 그걸 쓰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담비털이 부족해서 모자를 다 만들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부족한 부분을 개꼬리털로 채워서 모자를 만든 거예요.
멀리서 보면 그럴듯해 보이는데 가까이 가서 보면 정말 어색하고 우스꽝스러웠다고 해요. 사람들이 뒤에서 조항을 비웃으면서 구미속초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그게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온 거죠. 그 길고양이를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처음엔 그 어색한 꼬리가 웃기기만 했는데 며칠 지나고 보니까 그 녀석만의 독특한 매력이 되더라고요. 완벽하지 않아도 어색해도 그게 그 고양이만의 개성이 된 거죠. 억지로 어울리지 않는 걸 붙이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게 진짜 아름다운 것 같아요. 구일모, 구일모.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갑자기 낯설어 보이더라고요. 새로 산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가격표를 보니 80만 원이었거든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내가 이런 돈을 써도 되나 싶어서요. 그런데 문득 드는 생각이 이 돈이 제게는 큰 돈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정말 작은 돈일 수도 있겠다는 거였어요. 오늘 말씀드릴 사자성어가 바로 이런 상황과 딱 맞아떨어지는데요. 구우일모라는 말이에요. 구는 아홉구, 우는 소우, 일은 하나일, 모는 털 모자를 써요. 9마리 소에서 털 한올이라는 뜻이에요. 너무나 많은 것 중에서 아주 작은 부분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거든요. 바다에서 물 한 방울, 하늘의 별 하나 같은 느낌이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정말 재미있어요. 한나라 때 사마천이라는 역사가가 있었는데 이분이 사기라는 엄청난 역사책을 썼거든요. 그런데 황제를 변호하다가 궁형이라는 끔찍한 형벌을 받게 되었어요. 보통 남자라면 차라리 죽음을 택했을 거예요. 하지만 사마천은 달랐어요. 친구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내가 죽는다면 그건 9마리 소에서 털 한올을 잃는 것과 같다. 세상에 아무 의미가 없다. 하지만 내가 살아서 역사를 기록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태산보다 무거운 죽음이 될 것이다. 실제로 사마천은 그 말대로 살았어요. 치욕을 견디며 10년 넘게 사기를 완성했거든요. 덕분에 우리는 지금도 그 시대의 생생한 역사를 읽을 수 있게 되었고요. 한 사람의 고통이 인류 전체에게는 구우일모 같은 일일 수 있지만 그 한 사람에게는 온 우주만큼 큰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제가 깨달은 건 크고 작음이라는 게 결국 관점의 문제라는 거였어요. 80만 원이 제게는 큰 돈이지만 제가 받은 사랑과 경험에 비하면 정말 구우일모 같은 거더라고요. 때로는 작은 것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때로는 작은 것의 소중함도 잊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공이산, 우공이산. 40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제가 포기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어요. 회사에서 맡은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는데 아무리 해도 진전이 없는 거예요. 동료들은 하나둘씩 다른 팀으로 빠져나가고 상사는 매주 회의 때마다 언제쯤 끝날 것 같아? 라고 물어보는데 대답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때 문득 떠오른 사자성어가 하나 있었는데요. 우공이산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우공이산. 어리석을 우자에 늙은이 공자, 옮길 이자에 산산자예요. 말 그대로 어리석은 늙은이라 산을 옮긴다는 뜻이거든요. 처음 들으면 좀 이상하죠? 어리석다고 하면서 왜 이게 좋은 의미의 사자성어일까 싶잖아요. 그런데 이 말에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 옛날 중국에 우공이라는 할아버지가 살았어요. 이 할아버지 집 앞에 태행산이라는 엄청나게 큰 산 2개가 있었는데 이 산들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바깥 세상으로 나가려면 엄청난 도라서 가야 했어요. 하루는 우공이 자기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이 산을 파서 옮겨버리자. 가족들은 처음엔 황당해했지만 결국 우공을 따라 매일매일 곡괭이로 산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웃집 현명하다고 소문난 지수라는 사람이 비웃으면서 말했죠. 할아버지, 정신 나갔어요? 그 큰 산을 언제 다 파요? 그냥 포기하세요. 그때 우공이 한 대답이 정말 멋있어요. 나는 늙어서 곧 죽겠지만 내 아들이 있고 아들에게는 또 손자가 있잖아요. 우리 후손들은 계속 늘어나지만 산은 더 높아지지 않으니까 언젠가는 반드시 이 산을 옮길 수 있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하늘의 신이 우공의 정성에 감동해서 결국 그 두 산을 다른 곳으로 옮겨주었다고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프로젝트 얘기로 돌아가면요. 저도 그때 우공처럼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진전을 만들어 보자고. 큰 그림을 그리지 말고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씩만 해보자고 했거든요. 신기하게도 3개월 후에 그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어요. 돌이켜보니 매일매일의 작은 노력들이 쌓여서 큰 산을 옮긴 셈이었죠. 결국 우공이산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어리석어 보일 만큼 우직하게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진짜 지혜라는 거죠. 반목질시, 반목질시.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데 앞에 서 있던 두 여자분이 계속 험한 눈빛으로 서로를 째려보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모르는 사이인 줄 알았는데 들어보니까 둘이 같은 회사 동료였어요. 너 때문에 내가 승진 못했잖아. 실력도 없으면서. 이런 말들이 오가면서 정말 칼날 같은 시선을 주고받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바로 반목질시예요. 반목질시는 서로 눈을 흘기며 미워하고 질투한다는 뜻이거든요. 반은 뒤집을 반자로 눈을 뒤집는다는 의미이고 목은 눈목자예요. 질은 질투할 질이고 시는 볼 시자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뒤집어가며 흘기고 질투하며 누려본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전국시대의 위나라와 조나라 이야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당시 위나라 장군 방연과 조나라 장군 연파가 있었는데 이 둘은 원래 친한 사이였대요. 그런데 서로 다른 나라를 섬기게 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전쟁터에서 마주칠 때마다 서로를 미워하는 눈빛으로 째려보며 싸웠다고 해요. 한때는 등을 맞대고 싸웠던 전우였는데 이제는 서로를 죽이려 하는 원수가 된 거죠. 그들의 눈빛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깊은 질투가 담겨 있었다고 전해져요. 바로 그 버스 정류장에서 목격한 두 여자분처럼 말이에요. 알고 보니 둘은 입사 동기였는데 한 명은 팀장으로 승진하고 다른 한 명은 그대로였던 거예요. 승진하지 못한 분은 동기가 자신을 밟고 올라갔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승진한 분은 그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더 날카롭게 쳐다보고 있었던 거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가장 가까웠던 사이일수록 반목질시가 더 짚어질 수 있다는 걸요. 결국 우리가 누군가를 그런 눈으로 보고 있다면 그건 상대방보다 우리 자신을 더 아프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괄목상대, 괄목상대. 지하철 2호선 출근길에서 본 풍경인데요. 한 아저씨가 스마트폰으로 영어 회화 앱을 열심히 보고 계시더라고요.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분이었는데 발음을 따라하시면서 정말 진지하게 공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앉은 젊은 직장인이 그 모습을 보면서 살짝 피식 웃는 거예요. 아마 나이 드신 분이 영어 공부하는 게 우습게 보였나 봐요. 저는 그 순간 괄목상대라는 말이 떠올랐어요.
괄목상대. 이 네 글자에는 정말 깊은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괄은 긁을 괄, 목은 눈목, 상은 서로 상, 대는 대할 대인데요. 풀어서 말하면 눈을 비비고 다시 보며 서로 대한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 누군가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삼국시대 오나라에 여몽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무력만 뛰어나고 학문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무골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오나라 왕 손권이 여몽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장군이 이제 중요한 자리에 있으니 공부를 좀 해야 하지 않겠소? 여몽은 처음에는 전쟁터에서 바쁜데 언제 책을 보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손권이 내가 너에게 학자가 되라는 게 아니라 견문을 넓히라는 거다! 라고 했죠. 그래서 여몽이 마음을 바꿔 정말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역사책도 보고 병법서도 읽고 정치에 관한 책도 탐독했거든요. 몇 년이 지나 노숙이라는 또 다른 장군이 여몽을 만났을 때의 일이에요. 여몽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노숙이 깜짝 놀란 거예요. 예전에 그 무식한 장군이 아니라 깊이 있는 견해를 가진 지식인이 되어 있었거든요. 노숙이 장군이 이렇게 학식이 풍부할 줄은 몰랐습니다. 라고 하니까 여몽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선비는 사흘 동안 보지 않으면 눈을 비비고 다시 봐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지하철에서 만난 그 아저씨 말이에요. 저는 그분을 계속 지켜봤거든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영어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외국인 관광객이 길을 묻는데 그 아저씨가 유창하게 영어로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젊은 직장인의 표정이 정말 볼만했어요. 완전히 딴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거든요. 결국 사람은 끊임없이 변하고 성장하는 존재예요. 오늘의 모습으로 누군가를 단정짓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의 무한한 가능성을 놓치게 되는 거죠. 견마지로, 견마지로. 여러분, 방금 전까지 제가 뭘 했는지 아세요? 화장실 변기를 닦고 있었어요. 그런데 변기를 닦으면서 문득 든 생각이 이 작업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소중한 일이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가 오늘 오시거든요. 오늘 배워볼 사자성어는 견마지로예요. 견은 개견, 마는 말마, 지는 의지, 그리고 로는 수고 로자를 써요. 개와 말의 수고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궁금하시죠? 견마지로는 자신의 노력이나 수고를 겸손하게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개나 말처럼 묵묵히 주인을 위해 충실하게 일하는 것처럼 나의 작은 노력도 그런 정도라고 겸양하는 표현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제가 한 일은 별것 아니에요. 이런 의미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한나라 때 이릉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흉노족과의 전쟁에서 포로로 잡혔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가 황제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신의 작은 노력은 개와 말의 수고와 같습니다. 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자신이 나라를 위해 했던 모든 희생과 노력을 그저 개와 말이 주인에게 하는 당연한 일이라고 겸손하게 말한 거죠. 그 당시 개와 말은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동물이었어요. 개는 집을 지키고 말은 사람을 태워주는 정말 충실한 동반자였거든요. 그런 동물들의 수고를 빌려서 자신의 노력을 낮춰 말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변기를 닦으면서 깨달은 건 진짜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 기꺼이 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엄마가 편안하게 쉬실 수 있도록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하는 것도 결국 견마지로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싶더라고요. 진심으로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작은 수고야 말고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일이에요. 백면서생,
백면서생, 버스 정류장에서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보더니 갑자기 웃으시는 거예요. 뭔가 이상해서 왜 웃으세요? 했더니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얘야, 너 참 새하얗게 생겼구나. 책만 읽고 살았나?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뭔 소린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할머니가 저에게 딱 맞는 사자성어를 써주신 거였어요. 백면서생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백은 하얀 백, 면은 얼굴면, 서는 책서, 생은 선비생자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하얗고 책만 읽는 선비라는 뜻인데 요즘 말로 하면 이론만 알고 실제 경험은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머리로는 다 아는데 막상 실전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 있잖아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송나라 때 조괄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 아버지가 조사라는 유명한 장군이었는데 조괄은 어릴 때부터 병법서만 줄창 읽으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병법에 대해서는 아버지랑 토론해도 아버지가 말문이 막힐 정도로 해박했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실전 경험이 전혀 없다는 거였죠. 아버지 조사는 아들이 너무 걱정돼서 얘는 절대 군대에 보내면 안 된다고 유언까지 남겼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조괄이 성인이 되자 왕이 그를 대장군으로 임명한 거예요. 조괄은 자신만만했죠. 책에서 다 읽었는데 뭐가 어렵겠어? 하면서요. 결과는 참혹했어요. 장평대전에서 조괄이 이끈 조나라 군대 40만 명이 진나라에게 완전히 포위당해서 모두 죽거나 항복했거든요. 조괄 본인도 전사했고요. 책으로만 배운 지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된 거죠. 그 버스 정류장에서 할머니 말씀을 듣고 나서 정말 충격이었어요. 저도 그때까지 책상에서만 공부하고 인터넷으로만 세상을 배우고 머리로만 모든 걸 이해하려고 했거든요. 실제로 사람들과 부딪히거나 진짜 경험을 쌓는 건 피하면서요. 할머니가 딱 제 모습을 꿰뚫어 보신 거였죠. 결국 아는 것과 경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더라고요. 백면선생이 되지 않으려면 책상을 박차고 나가야 한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우이독경, 우이독경, 오늘 아침에 지하철에서 할머니 한 분이 손자에게 영어 단어를 열심히 알려주시더라고요. 애플은 사과, 독은 개, 캣은 고양이. 그런데 손자는 게임만 하면서 아예 듣지도 않는 거예요. 할머니는 계속 반복하시는데 아이는 완전히 깐 세상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떠오른 말이 있었거든요. 우이독경이라는 사자성어 말이에요. 우이독경은 소 귀에 경 읽기라는 뜻이에요. 우는 소, 이는 귀, 독은 읽을 독, 경은 경전을 말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말이나 가르침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상대에게는 소용없다는 의미죠. 소에게 아무리 경전을 읽어줘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요. 이 말이 언제부터 쓰였는지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 중국 당나라 시대에 한유라는 유명한 문인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시골에 갔는데 마을 사람들이 자기 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유는 당대 최고의 문장가였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한유가 한탄하면서 한 말이 바로 이거였어요. 소에게 경전을 읽어주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요? 문화와 교육 수준의 차이를 뼈저리게 느낀 순간이었던 거죠. 그런데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 지하철 할머니를 보면서 떠오른 기억이거든요. 예전에 제가 회사에서 신입사원들 교육을 담당했을 때였어요.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프레젠테이션도 만들고 최신 트렌드부터 실무 노하우까지 다 담아서 설명했어요. 그런데 몇몇 신입사원들은 계속 졸거나 딴짓만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답답했거든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가르쳐주는데 왜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면서요. 바로 의독경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깨달았지만 소통이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다가가는 거더라고요. 때로는 우리가 소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경전을 읽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진정한 소통은 서로의 언어로 대화하는 것이라는 걸 그때 배웠어요. 식자 우환, 식자 우환. 버스 정류장에서 할머니 한 분이 저에게 다가오시더라고요. 손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계시는데 표정이 정말 답답해 보이셨어요. 학생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니? 하시면서 화면을 보여주시는데 카카오톡 메시지가 수십 개씩 쌓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할머니 표정을 보니까 기쁘기보다는 오히려 걱정스러워 보이시는 거예요. 자꾸 연락이 와서 뭔가 큰일이 난 건 아닌지 모르겠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문득 떠오른 말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식자우한이라는 사자성어였거든요. 식자우한, 이 말은 식은 알식자, 자는 글자 자, 우는 근심 우, 환은 걱정 환자를 써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글을 알면 근심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좀 이상하죠? 보통 우리는 무지하면 근심이 생기고 많이 알수록 좋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이야기는 중국 한나라 때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을 모르고 살았어요. 농사 짓고 장사하고 그러면서 단순하게 살았던 거죠. 그런데 점점 글을 아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상한 현상이 생겼어요. 글을 읽을 줄 알게 된 사람들이 오히려 더 걱정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일어나는 온갖 복잡한 일들을 다 알게 되니까요. 전쟁 소식, 정치적 갈등, 자연재해 소식까지. 모르고 살았다면 평온했을 텐데 알고 나니까 밤잠을 설치게 되는 거죠. 특히 관리가 된 지식인들은 더 심했어요. 나라의 정치 상황을 알면 알수록, 백성들의 어려움을 알면 알수록 마음이 무거워졌거든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게 편하겠다 하면서 만들어낸 말이 바로 식자우한이에요. 그때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할머니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스마트폰을 배우기 전에는 단순하게 사셨거든요. 가족들이 안부 전화만 가끔 하면 그걸로 충분했어요. 그런데 카카오톡을 알게 되면서부터는 달라진 거죠. 손자가 학교에서 힘들다고 메시지를 보내면 밤새 걱정하시고, 아들이 회사 이야기를 하면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시고, 뉴스도 실시간으로 들어오니까 세상 돌아가는 온갖 안 좋은 소식들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살았으면 편했을 텐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께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할머니, 알게 되면 걱정도 늘어나지만 그만큼 소중한 것들도 더 잘 보이게 돼요. 손자가 힘들 때 위로해 줄 수도 있고 가족들과 더 가까워질 수도 있잖아요. 결국 아는 것이 주는 근심보다는 그 지식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기쁨이 훨씬 크다는 걸 깨달았어요. 난영난제, 난영난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데 제가 딱 마주친 사람이 중학교 동창이었어요. 아, 진짜 세상이 좁다는 말이 이런 거구나 싶었는데 더 놀라운 건 그 친구도 저와 똑같은 회사 면접을 보러 온 거였거든요. 둘 다 어색하게 웃으면서 같은 층에서 내렸는데 면접 대기실에서 또 마주 앉게 됐어요. 그때 문득 떠오른 말이 있었어요. 난형난제. 이 말이 딱 저희 상황 같더라고요. 난형난제는 어려울 난, 형형, 어려울 난, 아우제 이렇게 네 글자로 이루어진 사자성어예요. 형도 어렵고 아우도 어렵다는 뜻인데 쉽게 말하면 둘 다 똑같이 힘든 상황에 있거나 아니면 둘 다 똑같이 뛰어나서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는 의미로 쓰여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동안시대에 진번과 진식이라는 형제가 살았는데 이 둘이 정말 똑같이 뛰어났대요. 형인 진번은 학문에 뛰어났고 동생인 진식은 문학에 재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둘 다 너무 훌륭해서 사람들이 누가 더 낫냐고 물어봐도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마치 저울의 양쪽에 똑같은 무게를 올려놓은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형제를 보고 난형 난제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 면접 대기실에서 저는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동창을 만나서 반가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쟁자가 생긴 것 같아서 긴장됐거든요. 그런데 막상 면접이 끝나고 나서 둘이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저희가 정말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둘 다 취업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둘 다 미래가 불안하고, 심지어 똑같은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결국 저희 둘 다 그 회사에 합격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경쟁자가 아니라 같은 배를 탄 동반자였던 거죠. 분골쇄신, 분골쇄신. 버스 정류장에서 할머니 한 분이 제게 갑자기 말을 거셨어요. 얘야, 너는 뼈가 부러져도 해낼 일이 있니? 처음엔 무슨 말씀인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하신 다음 말이 정말 깊었어요.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뼈가 부서져도 해내야 할 일들이 있었단다. 오늘은 그 할머니 말씀이 떠오르게 하는 사자성어를 이야기해 볼게요. 분골쇄신이에요. 분골쇄신은 분은 가루분, 골은 뼈 골, 쇄는 부술쇄, 신은 몸 신자를 써요. 뼈를 가루로 만들고 몸을 부순다는 뜻이거든요. 듣기만 해도 아픈데 이건 그만큼 온 힘을 다해 노력한다는 의미예요.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한나라 때 곽거병이라는 젊은 장군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정말 대단했어요. 21살에 대장군이 된 천재 군사였죠. 그런데 곽거병이 흉노족과 싸울 때 했던 말이 바로 이거예요. 뼈가 가루가 되고 몸이 부서져도 나라를 지키겠다. 그 당시 흉노족은 정말 무서운 적이었어요. 말을 타고 달리면서 활을 쏘는 기마민족이라 한나라 군대들이 항상 고전했거든요. 그런데 곽거병은 달랐어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적진 깊숙이 파고 들어가면서 연전연승을 거뒀죠. 정말로 뼈가 부서질 각오로 싸웠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곽거병은 24살이라는 너무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마 그 혹독한 전쟁 때문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의 분골쇄신하는 정신은 후세에 길이 남게 되었죠. 그 할머니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할머니가 말씀하신 건 전쟁 때 이야기였어요. 남편이 징집되어 나간 사이 혼자서 세 아이를 키우셨다고 하더라고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던 시절에 정말 뼈가 부서지는 것 같은 고생을 하면서도 아이들만은 굶기지 않으려고 하셨대요. 품삯을 받으러 몇십 리 길을 걸어 다니셨다고 하시면서 그때는 정말 분골쇄신했다고 웃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할머니의 눈빛에서 저는 진짜 분골쇄신이 뭔지 알 수 있었어요. 뼈와 살이 부서져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게 바로 분골쇄신이구나 싶었거든요. 가렴주구, 가렴주구. 버스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핸드폰을 보면서 한숨을 푹 쉬시더라고요. 궁금해서 살짝 보니까 통신비 고지서였어요. 그런데 그 금액이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아주머니가 중얼거리시는 말이 이것들이 사람 잡네. 매달 이렇게 뜯어가면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른 말이 있었어요. 바로 가렴주구라는 사자성어였거든요. 가렴주구. 이 말은 네 글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가는 가혹할 가, 렴은 거둘렴, 주는 벨주, 구는 구할 구예요. 풀어서 말하면 가혹하게 거두어들이고 닥달하며 구한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힘 있는 사람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에게서 무리하게 세금이나 돈을 뜯어내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마치 짜내는 걸레처럼 더 이상 나올 게 없을 때까지 쥐어짜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이건 중국 한나라 때 이야기예요. 무제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정말 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흉노족과 정쟁도 하고 비단길도 개척하고 거대한 궁궐도 짓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돈이었어요. 이 모든 걸 하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했는데 나라 곳간은 텅텅 비어 있었죠. 그래서 무제는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더 걷어와라! 신하들은 온갖 명목으로 세금을 만들어냈어요.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농업세를,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업세를, 심지어는 숨쉬는 것도 세금을 매기려고 했을 정도였어요. 백성들은 견딜 수가 없었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세금은 자꾸만 늘어나고 못 내면 감옥에 가거나 재산을 몰수당했어요.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가렴주구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요. 버스에서 만난 그 아주머니 한숨 속에도 똑같은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였어요. 통신비든 각종 수수료든 보험료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저런 명목으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아주머니가 하신 말씀이 계속 귓가에 맴돌더라고요. 권력을 가진 자들이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싶었어요. 결국 가렴주구는 힘없는 사람들의 아픔을 담은 말이에요. 10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우리 삶 속에 살아있는 현실이죠. 벽사진경, 벽사진경. 새벽 3시에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울음소리. 친구가 간신히 하는 말이 도와줘, 나 정말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나 였거든요. 처음엔 그냥 스트레스겠거니 했는데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일주일 동안 매일 다른 불운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길에서 넘어져서 무릎을 다치고 지갑을 잃어버리고 면접에서 완전히 망치고 심지어 집에 돌아오니 보일러가 고장나서 찬물로 샤워를 해야 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옛 어른들은 이런 상황을 벽사진경이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벽사진경. 한자로 나누어 보면 벽은 물리친다는 뜻이고 사는 나쁜 기운이나 재앙을 말해요. 진은 나아간다, 경은 경사나 좋은 일을 의미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나쁜 것들을 몰아내고 좋은 일을 불러온다는 뜻이에요. 마치 어둠을 걷어내면 자연스럽게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한나라 시대에 동방삭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정말 독특한 방법으로 황제를 도왔거든요. 어느 해 궁궐에 계속해서 불길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신하들이 병에 걸리고 전쟁에서 패배하고 심지어 궁궐 지붕에 번개가 떨어지기까지 했죠. 황제는 이 모든 게 자신의 덕이 부족해서라며 자책하고 있었어요. 그때 동방삭이 나서서 말했죠. 폐하, 나쁜 기운을 몰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한 마음과 올바른 행동으로 악한 기운을 물리치고 백성을 위하는 마음으로 경사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황제가 그 조언을 따라 선정을 베풀기 시작하자 정말 신기하게도 좋은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말했어요. 네가 지금 겪는 어려움들 이것도 지나갈 거야. 벽사진경이라고.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좋은 일을 불러오는 거야. 친구는 반신반의했지만 제가 하나씩 정리해주기 시작했거든요. 무너진 생활 패턴을 바로잡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긍정적으로 바꿔나가고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해결해 나갔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한 달이 지나자 친구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고요. 새로운 직장을 구했고 건강도 좋아졌고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벽사진경은 그냥 운에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요.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건 결국 우리 마음가짐과 행동에서 시작되거든요. 격화소양, 격화소양. 지하철 2호선 출근길에서 본 풍경인데요. 한 남자분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심벌 위로 계속 긁고 계시더라고요.
보는 저까지 답답해지는 거예요. 신발을 벗으면 될 텐데 말이죠. 이런 상황을 딱 표현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바로 격화소양이에요. 격은 사이를 둔다는 뜻이고 화는 신발, 소는 긁는다, 양은 가렵다는 의미예요. 신발을 신은 채로 발가락을 긁는다는 뜻인데요. 핵심을 제대로 건드리지 못하고 겉돌기만 하는 상황을 말해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중국 당나라 시대에 언유라는 승려가 있었어요. 어느 날 제자가 스승에게 불교의 깊은 진리에 대해 질문을 했는데 언유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런 질문은 마치 신발을 신고 발가락을 긁는 것과 같다. 아무리 긁어도 시원하지 않을 것이다. 제자는 표면적인 질문만 하고 있었고 진짜 깨달음의 핵심에는 전혀 다가가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언유는 이런 상황을 신발 신고 발가락 긁는 것에 비유한 거예요. 그 지하철에서 발을 긁던 남자분을 보면서 문득 제 자신이 떠올랐어요. 몇 년 전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저도 계속 겉돌기만 했거든요. 회의를 수십 번 하고 보고서를 쌓아가며 바쁘게 움직였는데 정작 문제의 핵심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결국 프로젝트는 실패했고 그때서야 깨달았죠. 제가 하고 있던 모든 일이 격화소양이었다는 걸요. 진짜 중요한 건 신발을 벗는 용기였어요. 연독지정, 연독지정. 40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제가 부모님께 화를 냈어요. 그동안 착한 딸로만 살아왔는데 그날만큼은 정말 폭발했거든요. 엄마가 또 제 인생에 간섭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너 언제 결혼할 거야? 애는 언제 낳을 거야? 하면서요. 그때 저도 모르게 소리쳤어요. 엄마는 왜 제 인생을 자꾸 조정하려고 하세요? 그런데 그 순간 엄마 표정이 확 바뀌더라고요. 화가 나신 게 아니라 뭔가 깊이 상처받으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행복했으면 해서 그런 건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바로 연독지정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였어요. 연독지정. 이 말은 빠럴련, 송아지 독, 어조사지, 정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직역하면 송아지를 핥는 정이라는 뜻이거든요. 좀 이상하게 들리시죠? 그런데 이게 바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한 말이에요. 어미소가 새끼 송아지를 혀로 핥아주는 모습, 그 깊고 따뜻한 사랑을 담은 표현이에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한나라 때 양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는데 아버지가 병에 걸려서 누워 계셨어요. 그런데 양보가 매일 아버지의 대소변을 맛을 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맛으로 아버지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달면 위험하고 쓰면 괜찮다고 여겨졌던 시대였어요. 어느 날 양보가 맛을 보니까 단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위험하시구나 하고 더욱 정성껏 간병을 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버지가 회복되셨어요. 사람들이 양보의 효심이 하늘을 감동시켰다 하고 했죠. 그때부터 이런 지극한 사랑을 어미소가 송아지를 핥는 모습에 비유해서 연독지정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날 엄마와 다툰 후에 몇 찰 동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엄마가 저를 위해 해주신 모든 일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새벽에 도시락 싸주시던 모습, 아픈 제 이마에 손을 올려주시던 따뜻함,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옆에서 걱정해주시던 그 마음들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엄마께 전화드렸어요. 엄마, 죄송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엄마는 그냥 웃으시면서 괜찮다. 네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정말로 느꼈어요. 연독지정, 송아지를 핥는 어미소의 마음이 바로 이런 거구나. 부모의 사랑은 때로는 간섭처럼 느껴지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엔 언제나 자식의 행복을 바라는 순수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연독지정. 세상에서 가장 깊고 따뜻한 사랑의 다른 이름이었던 거죠. 전도양양, 전도양양. 버스 정류장에서 스마트폰 화면만 바라보던 사람들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어요. 하늘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공사장에서 작업하던 아저씨가 실수로 떨어뜨린 볼트 하나였어요. 그 작은 볼트 하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하늘을 올려다보는 순간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작은 것에도 반응하며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걸 말이에요. 전도양양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앞 전자에 길도, 바다 양자에 또 바다 양자를 써서 전도양양이에요. 말 그대로 앞으로 나아갈 길이 바다처럼 넓고 크다는 뜻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앞날이 매우 밝고 희망차다는 의미예요. 마치 망망대해처럼 끝없이 펼쳐진 가능성을 표현한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당나라 시대에 한유라는 문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젊은 시절 과거 시험에 계속 떨어졌거든요. 3번이나 낙방하면서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 어느 날 바닷가를 걸으며 망망대해를 바라보게 됐어요. 그 순간 깨달았다고 해요. 바다가 아무리 넓어도 배를 타고 나아가면 언젠가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공부에 매진했고 결국 과거에 급제해서 당대 최고의 문장가가 됐거든요. 그때 한유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 바다처럼 넓다 하며 쓴 글에서 전도양양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 버스 정류장에서 볼트 하나 때문에 하늘을 올려다보던 그 순간 저도 비슷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때까지 저는 작은 실패 하나에도 크게 좌절하고 조그만 문제만 생겨도 앞이 막막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볼트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올려다보는 시선도 있다는 걸요. 작은 볼트 하나가 수십 명의 사람들을 하늘로 시선을 돌리게 만들 수 있다면 제 작은 노력들도 언젠가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제 앞길이 정말 바다처럼 넓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전도양양, 앞날이 망망대해처럼 펼쳐져 있다는 건 두려운 게 아니라 설레이는 일이더라고요. 명심불망, 명심불망. 벚꽃이 지는 걸 보면서 든 생각이에요. 꽃잎이 하나 둘 떨어지는데 바람이 불어도 물결이 일어도 결국은 고요해지더라고요. 그 순간 문득 깨달았어요. 내 마음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명경지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명은 밝을 명, 경은 거울 경, 지는 그칠 지, 수는 물수예요. 직역하면 밝은 거울과 고요한 물이라는 뜻이죠. 거울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깨끗한 거울은 있는 그대로를 비춰주잖아요. 뭘 꾸미거나 왜곡하지 않고요. 그리고 잔잔한 호수의 물은 어떤가요? 바람이 불지 않으면 마치 거울처럼 하늘을 그대로 담아내죠. 명경지수는 바로 이런 상태를 말해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맑고 평온한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위진남복조 시대의 유명한 문학가였던 도현명이란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관리로 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걸 포기하고 시골로 들어가 버렸어요. 사람들이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했대요. 내 마음이 명경지수 같은 상태가 되고 싶다. 욕심과 분노, 시기와 질투로 흐려진 마음이 아니라 맑고 고요한 마음으로 살고 싶다. 도현명은 권력과 명예를 쫓는 대신 자연 속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어요.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고 했지만 그는 오히려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고 말했죠. 만약 여러분이 그 상황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때 벚꽃이 지는 걸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바로 이거였어요. 저도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걸로 마음을 흐렸는지 알겠더라고요.
남들과 비교하느라, 인정받으려고 애쓰느라,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느라 제 마음이 온통 탁해져 있었던 거예요. 꽃잎이 물에 떨어져도 물은 다시 잔잔해지듯이 제 마음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진정한 평온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더라고요.